최근 금시장을 보면 투자자들의 표정이 복잡합니다. 지금 사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대부분의 질문이 이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하지만 시장을 오래 본 사람이라면 단번에 압니다. 지금은 공포의 구간이 아니라 박앤세일 구간이라는 것을요.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항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가치가 훼손되었는가입니다. 자산 가격의 하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 가치가 사라져서 떨어지는 경우, 다른 하나는 가치에는 변화가 없지만 단기 심리와 수급 요인으로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지금의 금시장은 후자입니다. 최근 금값 하락을 설명하는 뉴스는 비슷합니다. 미중 협상 진전,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 셧다운 우려 완화. 겉으로 보면 이유가 그럴듯하지만 이런 단기 이슈들은 금의 본질적인 가치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즉, 지금의 하락은 본질이 아니라 분위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금의 본질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장식품이나 산업 원자재로서의 가치가 아닙니다. 화폐 가치가 무너질 때도 변하지 않는 신뢰의 상징이라는 점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위기 때마다 금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2010년대 후반부터 실물 금을 공격적으로 사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2025년부터 시행될 바젤 개편안은 투자기관이 실물 금을 보유해야만 무위험 자산으로 인정받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금이 다시 금융 시스템의 중심으로 복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시장의 숨 고르기가 필요합니다. 올해 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긴장이 완화되자 금이 10% 넘게 빠졌죠.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RSI를 비롯한 과열 지표가 지나치게 높았고 그에 따른 정상화 과정, 즉 단순한 조정일 뿐입니다. 문제는 심리입니다. 하락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조금 더 떨어지면 사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조금 더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시장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본질을 이해한 사람은 이 구간을 기회로 봅니다. 금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하락은 할인된 우량 자산을 살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됩니다. 결국 투자의 본질은 예측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시장을 맞추려는 사람은 늘 늦고 본질을 판단하는 사람은 한 발 앞섭니다. 지금의 금시장은 후자에게 유리한 국면입니다. 공포 속에서도 침착하게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 답은 명확합니다. 금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곧 도래할 슈퍼사이클의 2차 상승장, 그 문 앞에 서 있는 지금이야말로 시장을 두려워하기보다 기회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금의 흐름은 하루나 한 달로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금은 인간의 경제사 전체와 함께 움직이는 장기 사이클 자산입니다. 이 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단기 조정 앞에서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금은 약 10년을 주기로 큰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늘 한 번의 깊은 조정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1930년대 대공황기를 보겠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경제 붕괴로 신뢰가 사라진 상태였고 사람들은 정부 발행 화폐 대신 금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금값은 13년 동안 꾸준히 올랐지만 중간에 30% 가까이 급락하는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락은 추세의 끝이 아니라 다음 상승의 예고편이었습니다. 1970년대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러와 금의 연결이 끊어지고 미국이 근본 이자를 포기하면서 금은 완전한 자유시장 자산이 되었습니다. 1970년부터 1980년까지 금값은 약 25배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인 1975년 경기 침체로 인해 금은 40% 폭락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포에 매도했지만 그 직후 금은 다시 상승하며 1980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역시 동일한 패턴입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상승은 2011년까지 약 9년간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금은 25%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유동성 확대와 안전자산 선호가 맞물리며 2011년 온스당 1,9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었고 패턴은 그대로였습니다. 이 세 번의 사이클에서 공통점을 정리해보면 간단합니다. 금은 한 번 상승을 시작하면 평균 10년간 랠리를 지속한다. 그 중반부에는 반드시 25%, 40% 수준의 큰 조정이 찾아온다. 그 조정은 하락의 시작이 아니라 상승의 재점화 구간이다. 현재의 금 사이클은 2019년에 시작되어 2030년을 향해 진행 중입니다. 즉, 지금은 사이클의 중간 지점입니다. 과거 패턴대로라면 지금의 하락은 슈퍼사이클의 리듬 속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조정기입니다. 금리, 지정학, 환율 같은 단기 변수들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는 미세한 파도에 불과합니다. 진짜 투자자는 그 파도를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가 다음 파도를 예고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1930년대, 1970년대, 2000년대 모두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떠났을 때가 바로 금이 다음 상승을 준비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투자자들의 심리를 시험했습니다. 지금의 조정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패턴의 재현입니다. 공포 속에서 구조를 읽을 줄 아는 사람, 즉 사이클의 리듬을 이해한 사람만이 다음 상승 구간의 주인공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역사적 패턴을 알면서도 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저점을 맞추려다 실패하는지, 그리고 금이 유독 예측하기 어려운 자산인 이유를 투자 심리와 시장 구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금 시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조금 더 떨어지면 사야지 라는 생각입니다. 이 한 문장은 수많은 투자자들의 기회를 빼앗아갔습니다. 겉보기엔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심리적 함정에 빠진 결정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싸게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대부분의 기대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누구나 기다리는 가격은 결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은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자산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금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경제의 심리 온도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금 가격은 주식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경기가 나빠질 것을 감지하면 주식이 떨어지기 전에 금이 먼저 오르고 경제가 회복되기 전에도 금이 먼저 방향을 바꿉니다. 즉, 금은 선행 자산입니다. 그 말은 곧 금의 저점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경기, 환율, 인플레이션을 모두 미리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걸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게다가 실제 투자에서는 환율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 금값이 떨어지더라도 위기 시에는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국내 금 시세는 오히려 상승합니다. 즉, 이론적으로 저점을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에서는 더 비싼 가격에 사게 되는 역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시장 회복 속도입니다. 금은 하락할 때는 천천히 떨어지지만 상승할 때는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20% 이상 급등했고 저점을 기다리던 투자자들은 결국 고점에 쫓겨 들어갔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예측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예측하지 말고 준비하라. 저점을 맞추려 하지 말고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하락이 두렵다면 일정 금액씩 꾸준히 매입하는 누적 전략을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결국 평균 가격이 낮아집니다. 투자는 타이밍 싸움이 아닙니다. 시간을 위판으로 만드는 싸움입니다. 지금의 하락은 공포를 자극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 행동하는 사람만이 다음 랠리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금의 본질은 여전히 견고하고 지금은 단지 조정기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저점을 예측하려는 시도는 결국 완벽한 타이밍을 찾겠다는 욕심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완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함 속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지금처럼 불안한 시기에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이번 사이클의 변동성이 과거보다 커졌는지,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과 ETF 트렌드가 금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금시장은 단순히 가격의 문제를 넘어 구조 자체가 과거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단기 조정이 커지고 변동성이 심해졌는지를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금을 사고 싶다면 언제든 살 수 있었습니다. 공급망이 안정적이었고 실물금을 확보하는데 큰 제약이 없었죠.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실물금을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부채가 폭증하며 달러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유통 가능한 금의 양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여기에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바젤 개편안은 투자기관이나 은행이 실물금을 직접 보유해야만 무위험 자산 (Zero Risk Asset로) 인정받도록 규정합니다. 이제 ETF나 파생 상품으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즉, 실물금의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고정된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금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2%만 움직여도 폭등이라 불렸지만 이제는 하루 5~6% 변동도 낯설지 않습니다. 수요가 실물에 집중되다 보니 유통 물량이 줄어들고 작은 거래에도 큰 가격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단기 불안이 아니라 슈퍼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여기에 ETF 트렌드가 새로운 세대의 투자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방에 가서 실물금을 사지 않아도 앉은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ETF를 통해 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젊은 세대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ETF는 시장 참여층을 넓혀주지만 동시에 단기 매매에 의한 가격 왜곡을 키우기도 합니다. ETF 매매량이 늘어날수록 실물 시장의 가격이 더 민감하게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는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해외보다 국내 금값이 일시적으로 비싸지는 현상으로 보통 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몰릴 때 나타납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위에는 북한이 막혀 있어 실물금이 한꺼번에 수입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갑자기 폭증하면 공급이 제때 따라가지 못해 사람들이 웃돈을 주고라도 금을 사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프리미엄이 3~5% 수준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10~20%까지 치솟는 일이 생깁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왜곡이 아니라 국내 금 공급망이 점점 타이트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순합니다. 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ETF나 KRX 금연물 계좌를 통해 투자하고 프리미엄이 사라질 때는 실물 금으로 옮겨 타는 것입니다. 즉, 수급의 비틀림을 이용해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금시장은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물 중심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대변화의 시기입니다. 이 흐름을 읽는 사람은 변동성을 기회로 만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변동성에 휘둘립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배경, 즉 세계 부채 문제와 미국의 패권 구조가 어떻게 금의 슈퍼사이클을 2030년까지 이끌고 가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도대체 금값은 왜 이렇게 오래 오르는가? 대답은 단순합니다. 세계가 부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부채 경제 뎁트 에코노미입니다. 각국 정부는 성장보다 지출이 많고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부채를 발행합니다. 문제는 이 부채가 이미 감당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37조 달러를 넘었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이미 120%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제국이 몰락하기 전 영국과 스페인이 경험했던 수치와 거의 같습니다. 즉, 지금의 미국은 패권의 정점이자 부채의 정점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 긴축입니다. 정부 지출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며
부채를 갚아 나가는 길.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방비, 복지, 인프라 어느 하나 줄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복지 축소가 곧 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 길은 막혀 있습니다. 둘째, 도박입니다. 역사상 많은 제국들이 이 길을 택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전쟁으로, 스페인은 식민지 확장으로, 영국은 산업혁명이라는 기술 도박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지금의 미국도 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AI와 첨단 기술 혁신에 국가적 자본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AI 패권, 반도체 전쟁, 우주산업, 모두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생산성 혁신을 만들기 위한 베팅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생산성 향상은 보통 30, 40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 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 바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셋째, 화폐 시스템의 리셋입니다. 부채를 갚지 못하면 결국 돈의 규칙을 바꾸는 것입니다. 역사상 대부분의 제국이 이 단계에서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통해 부채를 녹이는 방식입니다. 달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돈을 찍어내 부채를 상쇄하는 순간 화폐의 신뢰는 떨어지고 금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이 세 가지 길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갖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긴축이든 도박이든 리셋이든 결국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인류는 변함없이 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의 슈퍼사이클이 2030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미 2019년에 시작된 상승 국면의 중반에 있습니다. 아직도 글로벌 부채는 늘어나고 있고 미국은 긴축 대신 새로운 산업 도박을 택했습니다. 따라서 금의 상승 논리는 단 한 줄로 요약됩니다. 부채는 늘고 화폐는 약해지고 금은 강해진다. 지금의 금값 하락은 단기 노이즈일 뿐입니다. 본질적인 추세는 명확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화폐보다 실물, 특히 금이야말로 불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거대한 슈퍼사이클 속에서 개인 투자자는 금을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비중, 리밸런싱, 그리고 장기적 운용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금 투자의 본질은 단기 매매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설계입니다. 금은 오르내림을 맞추는 자산이 아니라 자산 전체의 균형을 지켜주는 방어선이자 안정추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금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원칙은 명확합니다. 기본적으로 금은 전체 자산의 10%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것을 디폴트 비중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비중은 인플레이션, 환율, 경기 변동 등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닥쳤을 때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채가 누적되고 화폐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시대라면 그 비중을 15-2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체감이 크고 달러 약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금은 단순한 보험이 아니라 핵심 자산 core asset이 되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글로벌 자산 운용의 기본 모델은 60-40 포트폴리오입니다. 주식 60%, 채권 40%. 하지만 지금은 채권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높고 인플레이션이 강한 시대에는 채권이 오히려 리스크가 됩니다. 이럴 때는 채권의 절반을 줄이고 그만큼을 금, 원자재, 물가 연동체 같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교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60%, 금 20%, 채권 20%. 이런 구성이 오늘날의 현실에 훨씬 맞습니다. 금의 매입 시점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이 비싼가요? 더 떨어질까요? Thank you for watching. 하지만 금은 타이밍보다 비중이 더 중요합니다. 금은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단기 급등을 노리는 자산이 아닙니다. 리밸런싱을 통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유지하면 가격이 비쌀 때는 자동으로 조금 팔고 쌀 때는 자연스럽게 사게 됩니다. 이 단순한 시스템만으로도 평단가가 안정되고 리스크가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ETF와 실물의 활용도 병행하면 좋습니다. 단기 유동성을 원한다면 ETF로, 장기 보관과 안전성을 중시한다면 실물로,
시장에 김치 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ETF로 접근하고 프리미엄이 사라졌을 때 실물로 이동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즉, 수급의 틈을 이용해 자산을 회전시키는 리밸런싱 감각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금 투자는 심리 싸움입니다. 공포에 흔들리지 않고 기회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장기 사이클의 수익을 얻습니다. 금은 단기적 수익률보다 위기 속에서 자산을 지켜주는 심리적 안정성까지 제공합니다. 결국 결론은 단순합니다. 기본 비중은 10%, 인플레이션기에는 20% 이상도 가능하다. 타이밍보다 리밸런싱이 중요하다. ETF와 실물을 상황에 따라 병행하라. 금은 언제 오를까보다 언제 필요할까를 기준으로 보유하라. 금은 화폐가 흔들릴 때 빛나는 자산입니다. 지금의 박앤세일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다음 10년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조정기에 담은 금은 다음 슈퍼사이클의 중심에서 가장 강하게 반짝일 것입니다.